안녕하십니까. 김기문의 시사이슈 시작합니다. 올해는 정말 유난히 날씨가 덥습니다. 제가 날씨도 덥고 해서 한동안 녹화를 안 했었습니다. 하여튼 오늘 광복절 79주년 광복절을 맞아서 이제 녹화를 다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최근에 광복절 관련된 사태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말 그대로 79주년 광복절인데요. 매년 광복회와 정부가 같이 해서 광복절 행사를 주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주로 참석을 했고, 그리고 광복회에서도 광복회장이 참석해서 축사도 하고 그렇게 같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광복절은 정부 행사 따로 하고 광복회는 따로 광복회 주관으로 해서 따로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이미 윤석열 씨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당시부터 시작됐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 씨는 그 전에 일단 취임 전후부터 지금까지 과정을 살펴보면 1948년을 이제 건국절로 하자, 그런 취지, 건국이다 이런 취지로 계속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탤런트 이영애 씨가 참여해서 기부금도 몇 억 냈다고 그러고 해서 이승만 기념관 국부대통령 이승만 기념관을 지차 이렇게 해갖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그런 태세를 갖추고 있고요. 또 국내에 저명한 국무총리를 역임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저명한 그런 학자나 정치인 출신 이런 사람들을 그런 이승만 기념관 건립 사업회 발기인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죠. 사실상 정부는 현재는 공식화하고 있지만은 않고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만 세우지 않았을 뿐이지 내부적으로는 이승만을 국부대통령으로 해서 세우자라고 하는 그런 걸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서와 같이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건국절이다 이런 얘기를 건국대통령 건국절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일제에 대한 책임 추궁을 사과 요구나 이런 거를 하지 않아 왔습니다. 물론 사과를 매번 요구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꼭 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전신인 대한제국을 1910년에 일제가 총칼을 들이밀어서 강제로 합병조약을 만들었죠. 합병조약을 체결을 시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1905년에 고종을 협박을 해서 을사조약을 체결을 했죠. 그 을사조약의 당조차도 고종이 서명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의 역사는 말 그대로 1392년에 시작이 됐죠. 1392년에 태조 이성계가 공양왕으로부터 고려 국왕을 승계를 받는 기념식을 하고 고려라고 하는 나라로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호를 조선으로 계층을 한 거죠. 그래서 조선이 되었고, 그래서 1894년에 아간파천을 했던 고종이 명성황후가 시해된 사건 이후에 러시아 공간에 2년 정도 피난가 있다가 이제
다시 이제 경운궁인가요? 거기로 복귀를 해가면서 대한제국을 선포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정확한 명칭을 저도 헷갈려서 찾아봤더니 정확하게 당시의 명칭은 대한제국이 아니라 대한국이었습니다. 대한국. 그래서 명칭은 대한국인데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다라고 해서 대한제국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대한국, 국호는 대한국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대한제국이었고 말 그대로 일제의 강제 합병에 의해서 1910년에 조선 대한제국이 사라졌고 1919년 3월 1일 3.1절을 기해서 고종이 서거를 하고 나서 고종이 그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고종이 원하지 않았던, 고종이 승인하지 않았던 그러한 조약들에 의해서 결국은 그 황제를 이 황제가 서명하지 않은 문서에 체결된 조약은 무효죠. 국제법상 무효이기 때문에 그 조약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을사조약도 원본이 없고요. 그 국제법에 따르면은 그런 조약을 체결을 하면 그 국제연합이라든가 과거에는 국제연맹 거기에 조약의 사본을 제출을 해서 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사조약이라든가 이 한일 합병 조약 이런 것들은 정식적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그 무효이기 때문에 또한 을사조약에서 시작된 그 대한제국의 합병은 을사조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을사조약으로 인해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상실이 되었는데 그 조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그 후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무효다라고 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 대한제국을 멸망시킨 주역은 당연히 일제죠. 일본 일제인데 일제가 대한제국을 멸망을 시켰지 다른 나라가 직접적으로 멸망을 시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대한제국 또는 우리 한민족의 국가를 패망시킨 원흉은 일본 제국이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확하게 외세가 아니라 일본 제국 이렇게 해서 모든 우리 역사에 대한 또한 광복절에 대한 그러한 소회를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광복절 기념식을 정부와 광복회가 따로 한다고 해서 오늘 보지는 않았습니다. 정부 행사는 보지 않았고 그 유튜브로 광복회에서 하는 광복절 행사를 봤는데요. 이종찬 회장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임시정부 1919년에 임시정부를 계승을 해서 정부를 수립했다고 선언을 했을 뿐이지 건국을 선언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재헌국회에서 1948년 5월 10일인가요? 그 재헌국회가 선거를 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국회를 5월 30일에 개회를 해서 그 당시에 이제 헌법 제정을 추진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의장이 바로 이승만 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의장이 헌법에 관해서 그 개원사도 하고 헌법 제정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를 이제 자기가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임시정부의 그 헌법을 개정하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명칭을 대한민국 임시정부부터 가져왔던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조차도 대한민국을 정부 수립이라고 그랬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했지 건국이라고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씨는 건국이다.
1940년, 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뉴라이트라고, 일명 뉴라이트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최근에 이종찬 광복회장이 가장 분노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김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을 독립기념관의 관장으로 임명을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종찬 회장도 그렇게까지 분노를 하지 않았었습니다만, 심지어는 윤석열 씨가 이종찬 회장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불렀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후보 시절에는 이종찬 회장이 당신은 회장이 아니었죠. 그래서 윤석열 씨 지지 선언도 하고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광복절 기념사에도 보면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서 뭐 나라를 뺏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명칭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본 제국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다, 나라를 잃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최소한 대한민국 지도자라고 하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왜냐, 과거에도 그런 분란이 있었던 것이 한미일 안보조약이다 이런 소리를 여러 차례 해오고 하다가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들조차도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그런 발언을 하다가 시비가 됐었죠. 그래서 한국과 미국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을 했고요.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공이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서는 미국이 언제든 군을 철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군의 지휘권을 미군에다가 넘겨줌으로써 미군이 주도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팔을 빼지 못하게 하자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전략에 따라서 이제 미군이 참여를 했고 연합국이 참여를 했고, 그 과정에서 그래서 주일 미군 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이 당시 6.25 전쟁 발발 직후에 한국에 이제 미군 비행기로 이제 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당시에 국군 경비대죠. 국군 경비대를 만났는데, 죽는 목숨이 닿는 한까지 나라를 반드시 지키겠다 이렇게 결연한 발언을 하는 걸 보고, 한국은 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즉시로 일본으로 돌아가서 한국에 참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미국 정부에 보고를 했고, 그 즉시 미군 파병 결의가 있었고, 유엔의 파견 동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안전보장이사회가 있는데 러시아가 반대를 하지 않았고, 중국도 당시에, 중국 같은 경우는 당시 중화민국이죠. 중화민국이 국가 이사회 회원국이었기 때문에 그 비투권, 거부권이 있는 회원국 5개 국가 중에 중화민국이었지 당시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반대하지 않아서 바로 파병 결의가 유엔군 파병이 승인이 되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이제 러시아가 사실상으로는 이제 군대들을 파견을 했었죠. 북한의 전투기 조종사도 파견을 하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전쟁에 대해서 비투권을 행사를 했을 때는 러시아가 의심을 받기 때문에 그걸 피하려고 했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결과로 유엔이 1945년에 창립되자마자 이제 얼마 안 돼서 50년, 만 5년 만에 이제 유엔군을 유엔 설립 최초로 유엔군을
파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과 6.25 전쟁, 이거는 또한 유엔의 발전에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국호는 앞서와 같이 대한국이라고 하는 대한제국 당시 이 국호를 계승을 하였고, 그 대한제국은 일제의 강제 병합에 의해서 합병이 되었을 뿐, 그 당시 주권자였던 황제가 승인한 바가 없던 을사조약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조약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루어졌던 모든 행위들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에 수립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그 정부를 수립하던 그러한 인사들은 고종이 승인한 바 없는 그런 조약에 의해서 설립이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조선은 당연히 독립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종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재건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다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결코 일제의 그런 역할에 의해서 건설이 되었거나 뭐 근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고종이 황제가 되었을 당시, 그래서 고종이 그 전에 황제가 되기 전에 당시에 그 에디슨이 발명한 전구를 경복궁에 설치를 한 일도 있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고종이 자신의 그 부친인 대원군이 사망하고 그 묘를 만들어 놓고서 거기에다가 전화까지 개설을 해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종은 시대적으로 보면 굉장히 앞서가던 인물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차도 고종이 도입을 했죠. 전차 마찬가지고 전화, 전신. 그렇다고 하면은 또한 그 학제라고 해서 그 근대 교육기관 설립 같은 것도 주도적으로 추진을 했고요. 또한 갑오 경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갑오 경장 같은 경우는 동학운동과 연관이 돼 있고 한데, 거기에서 다만 동학운동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조선이 패망하는 그런 원인이 되었죠. 말 그대로. 왜냐하면 그 명성황후가 사망하기 전에 명성황후로 추존이 되었습니다만, 명성황후가 되기 전에 이제 왕비 시절에 있었던 일이지만, 청나라에 대해서 그 군사 원조를 요청을 하는 원인이 되는 게 동학군의 난을 막겠다라고 해서 했던 거고요. 그때 당시에 체결된 그 한성조약인가요? 그 조약에 따라서 일본군이, 당시 일제군이 동시 파병 조건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군도 같이 따라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기틀이 없었던 거죠. 특히 기틀이 없었던 거는 갑신정변, 1884년에 갑신정변을 주도한 세력이 일본 대사관과 그 김육균이라고 하는 신진사대부라고 하나요? 그런 사람들이 주축이 되었는데, 그 뒤에 일본군과 일본 대사관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발붙일 틈이 없었는데, 그 한성 조약에 의해서 일본군이 다시 들어왔고 결국은 대한국을 그 패망시키는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역사적 기반을 왜곡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근대 의식이 부족하다는 등 하면서 우리나라의 그런 자존의식을 깔아뭉개고, 또한 김영석 같은 그런 사람을 뉴라이트 계열의 또한 건국절 주장을 하면서 일본이 한국을 근대화시키는데 기여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전면에 배치시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역할을 할 수 없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스스로 하야를 해야 마땅하고요. 지금 안 그래도 윤석열 씨가 배우자 김건희 씨와 관련된 거 주로 관련된 여러 건의 그 법률안에 대해서 법률안 제의요구권을 행사를 해왔고, 그 외에도 무슨 뭐 그 야당이 주도했다는 둥 해서 뭐 법률안들을 지금 한 20건 가까이 법률안 제의요구권을 행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안들을 살펴보면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법률안들이고, 말 그대로 김건희 씨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특별검사를 임명을 하는 것을 김건희 씨의 남편인 대통령 윤석열 씨나 아니면 그 윤석열 씨가 속한 정당인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후보자를 특별검사로 임명하라라고 추천하도록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당연히 자기 부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있으나 마나한 특별검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검사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당시 조사에서도 분명히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결코 여야가 함께 추천해야 된다고 하는 그 허황된 주장을 하는 이러한 정당이나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원흉인 윤석열 씨는 스스로 대통령에서 내려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광복절과 관련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기문의 시사이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